올해 이제 새로 해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혹시 올해 전망은 일단 결론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전망이요? 올해 전망은 저는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상저하고 좀 그런. 우리 지금 계속 상고하죠 얘기. 우리 상저하고 엄청 씹어댔어요. 1부, 2부 계속 방송에서 상고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는 이 그림을 작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4분기 중에 저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11월 말 12월 초에는 2,500, 지금 2,350까지 왔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1월 말 12월 초에는 11.7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게 2011년 6월 고점보다 높은 수준이었고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2,350을 넘었는데 11배를 넘어섰죠. 지수 레벨은 낮아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계속 11배다. 라고 하는 의미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아마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험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경기가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워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좀 저희는 매수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3년 하반기 24년에는 기저효과만으로도 모멘텀이 살아나는 구간, 그리고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도 23년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찍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을 보여주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경민 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저랑 같이 또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데 오늘 조금 세게 질문해도 좀 이해해 주실 거죠? 예. 아니, 친하니까. 저도 1, 4분기 저점이 나올 수 있다는데 1월 3일 날 1, 4분기 저점 아니었습니까? 저희는 그보다 좀 낮게 전저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 아직은 안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으로. 정확하게 볼게요. 지금 우리 이 팀장님 보시기에 아직 바닥은 안 봤다고 지금 보시는 뷰인 거죠? 네, 아직은 안 봤다. 좋습니다. 이제 그거를 주제로 네. 우리 셋이 좀 물고 뜯어 순서로 우리 어떻게 아직 저점을 보지 않았다라는 우리 이 팀장님의 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이 바닥이었다. 2,200 밑에가 바닥이었다. 이 얘기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아직 네.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1분기 우리 안에. 1분기에 더 떨어질 수 1분기에 있다는 더 떨어지니까 전저점을 깰 수 있다 네, 얘기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저 상저 입장 쪽으로. 네, 상저 예. 입장이 나오셨고 우리는 상고 입장이거든요. 네. 만약에 따진다고 하게 되면 상저가 맞는 것 같아요. 좋아. 이대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어디부터 해야 되나 좀 잘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막 지수 가지고 이렇게 베팅하는 거는 전문가로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논리가 중요하니까.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연초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고 네. 최근에 뭐 다 아시잖아요.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 네, 좋아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아직도 1분기에 전저점을 깰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 네. 그게 뭔지가 좀 연휴, 궁금한 그 거예요. 연휴가. 이유는 뭐 일단 경기하고 실적이죠. 펀더멘탈.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들을 보면은 경기 변수보다는 통화 정책에 대한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경기를 충분히 반영을 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왼쪽 그림은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추정한 미국 GDP 성장률, 한국 GDP 성장률이고요. 네. 오른쪽은 페드가 2022년 전망, 23년 전망을 내놓은 0.5, 0.5를 반영했을 때 GDP 성장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랑 이코노미스트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연준이 22년 전망을 0.5로 했을까? 연간 GDP 성장률을. 네. 왜냐면 그러면 4분기가 마이너스 5.1이 나와야 되거든요. 연간이 그 숫자가 나오려면 그러면은 연준이 입장에선 4분기부터는 역성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레인지를 보면은 네. 0.5가 상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0.5가 아니라 네. 0에서 0.5인데 여기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0.5.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1분기 중에는 경기 충격을 좀 감안해야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저효과만으로도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만으로도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네. 그런 그림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저하고 를 조금 말씀드리고 실적에 있어서도 지금 1분기 정도까지는 뭐가 좋아질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업종의 실적 레벨 다운, 추가적인 레벨 다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5%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2023년 올해 1분기 전망치가. 그러면은 바닥을 진짜 빨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1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특히 1, 2월 달에는 또 여러 가지 수급 변수들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1, 2월 달에는 연말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가 매물로 출회되면서 연초와 같은 흐름들이 재현될 수 있다. 그러면은 왜 지금 시장이 급반등을 했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은 좀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 좀 과민 반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뭐 미국 통화 정책도 그렇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를 하니까 통화정책 완화, 금리 동결, 금리 인하 50bp, 70bp. 자, 중국 방역 정책도 방역 조치 완화를 얘기하니까 제로 코로나 폐기, 위드 코로나, 수요 회복, 소비 회복, 경기 개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70억 쇼크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감산할 거야. 그리고 공급은 축소되고 수요 요의 국면으로 진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23년 하반기보다는 앞당겨질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변화의 트리거라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가다 보니까 경기와 실적과 괴리가 너무 벌어졌고 그런 그림들을 보는 게 PER이라고 본다면 지금 코스피가 2,350밖에 안 되는데 11배를 넘어서고 있고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팀장님 견해에는 펀더멘탈의 모멘텀이 상반기는 좀 안 좋고 네. 하반기는 좋은데 네. 지금 연초부터 이렇게 달리는 거는 너무 펀더멘탈 과하다. 대비 너무 앞서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당히 한번 그 설득력이 있고 네. 저 통계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논리라면 저는 이거 출연진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 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좀 서로 다 전문가들이고 정답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다양한 견해를 우리 시청자분도 듣고 싶어 하실 거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논리라면 중국장의 지금 상승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중국 시장은 아마 1분기에 최악의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진짜 최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물론 워낙 많이 빠져 뭐 상방에서 거의 80%씩 빠졌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네. 바닥에서 지금 홍콩 항생테크 같은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일단 그쪽은 경기 변수라기보다는 테크 네. 쪽이잖아요. 네. 규제 완화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IT 쪽, 인터넷 포맷 쪽.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는 규제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굉장히 억눌려 있던 것들이 좀 벗겨지면서 튀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라고 볼 수 있을지. 중국 경기가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도. 네. 중국 경기가 저희도 네네. 전혀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과한 그 하락에 대한 반작용이 네네. 나타났다. 네네. 그건 홍콩 항생테크뿐만 아니라 HSCI도 네네. 지금 5,000포인트에서부터 7,000포인트가 넘었으니까 40%가 넘게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되게 논리 정연하고 이 논리는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논리는. 네. 근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에 어느 정도를 빠졌는지를 감안하고 펀더멘탈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감안해 보면 일정 수준의 반등은 언제든지 자율 반등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려면은 뭔가 3월 달 이후로 뭔가 빠지는 게 보여야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 3월 달 내외를 가장 저점으로 보시는 1, 2월들을 저는 제일 저쪽으로 예,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빠질 게 없는 거죠. 미래가 빠질 거면 빠지겠는데 올랐다가 빠지겠는데 지금 현재가 빠지고 있는 거면 과연 미래가 빠질 것이냐라는 느낌.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저희는 경제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막 진짜로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 거 딱 2달째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ISM 서비스업 지수는 쇼크로 대폭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죠. 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잘 버텼던 서비스업도 이제 꺾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저희는. 네. 네.
아 여기서 또 잠깐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하고 지금 한국 시장하고 좀 섞이거든요. 지금 네네. 좀 미국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보다는 약간 열의의 시장일 것 같아요. 네. 상반기에 네네네. 상대적으로. 근데 한국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상반기는 좋게 보는데 하반기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굳이 구분하자면 저는 상고하저 내지는 상고하중이거든요. 네네. 근데 하반기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은 인플레에 따른 그 통화 긴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실물 높은 경제가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물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저는 그래도 오히려 상반기가 의외로 좋고 하반기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경기 안 좋지 여전히 물가 높지 이러면서 한번 다시 좀 올라온 게 빠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경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경기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가 네. 조금은 이제 괴리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그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행성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네.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반기도 길고 1분기를 좋게 보는 이유는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자산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악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 침체의 우려보다는 인플레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였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해 1분기에 매우 빠르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 인플레가 빨리 떨어지는 거를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우리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께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플레이션 꺾이겠죠. 전 빨리 떨어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떨어지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너무나도 경기에 대해서 다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침체를 가든 뭐 나쁘든 좋든 뭐 그리고 뭐 경제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다 통화 정책 물가로 해석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자 생각을 해보면은 12월 FOMC 이후에 직후에 시장 반응이 어땠나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쇼크 나오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또 하나 3분기 GDP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잘 나왔다 그래서 또 폭락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bad is good, good is good 국면을 거쳐왔다는 거죠. 10월, 11월 그리고 최근 흐름들이. 네. 그러니까 경제표가 나쁘면은 금리 인하 많이 할 거야. 경제표 좋으면은 그래 경기 침체 아니야. 근데 잠시 12월 FOMC 직후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죠. 경제표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계기가 뭐 있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잠시만요. 요 그림을 제가 준비한 것 같긴 한데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이거든요. 잠시만요. 요 그림이거든요.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위에 그림이 23년 12월 기준금리 컨센서스고요. 밑에 그림이 24년 1월 기준금리 컨센서스거든요. 네. 24년 1월입니다. 근데 연준이 제시한 24년 연말 컨센서스가 4.1이에요. 네. 근데 1월 컨센서스가 12월 16일, 17일 지나면서 4.1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럼 한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맥스. 그다음부터는 경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또다시 4.27로 떨어졌어요. 네. CPI를 지나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4.0, 3.5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금 경기에 민감해지는. 그러니까 12월 FOMC 이후 전개되었던 현상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도 지금은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통화 정책 완화적으로 갈 거야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못 가게 된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 아니야? 자 뜯어보니까 중고차 빠지고 신차 빠지고 에너지 빠지고 서비스 물가도 다 꺾였네. 네. 수요 악화 시그널인가? 침체 가나?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럼 한번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부분 아마 우리 박 박사님 저나 동감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침체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고용도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고용이 안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가벼운 침체 정도로 끝날 것 네, 같다는 네, 네, 생각을 하는 네. 거잖아요. 아니면 느슨한 침체, 하여튼 네, 이상한 네, 침체, 네, 네. 아주 별 단어를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수적으로 충격이 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좀 있어요. 충격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코스피가 2,500에서 2,180까지 떨어졌으면 320포인트죠. 네. 지금 2,350에서
네. 300포인트만 빠져도 네. 뭐 충분히. 그러니까 저 근데 약간 저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약간 동의가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근데 한국 시장으로 말씀드리면 보이 편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 시장은 그렇게 되려면 2차 전지주들이 아주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뭐 그거는 약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2,500에서 2,180까지 거의 전저점까지 가는데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었죠. 네네. 그러다가 바로 튄 거긴 한데 아직까지 높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저는 반도체하고 인터넷 업종들은 전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언더슈팅이지 뭐 쭈쭈쭈 레벨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다른 업종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좀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쪽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윤수 대표님도 3부 게스트 즐기고 있었어요. 아유, 아닙니다. 티가 이게 막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출연하러 올 때 여기 로비에서 김윤수 대표님 팬을 만났어요. 정말요? 예, 저한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김민수 대표님 오늘 나오시나요? 여쭤보시죠. 제가 오늘 나옵니다. 예, 했는데 대표님 빨리 여쭤볼게요. 연초에 시장이 지금 네. 의외로 좋은 건 맞잖아요. 네네네. 이거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뭐 그냥 잠깐입니까 이거? 어떻게 솔직히 봅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정확하게 아니다. 말씀드리면 아, 빠지면 안 될 자리에서 빠진 거죠. 1월 달에? 그렇죠. 예, 예. 아, 첫날. 예. 좀 당황스러운 하락이. 그렇죠. 그거 네. 빼고 나면은 그냥 제자리입니다. 아, 제자리. 제자리인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네, 대만 증시가 이제 쫙 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어디로 튈까 하다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게 대만 증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이 거의 비슷하게 상승률을 가져갔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변화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오버슈팅한 것 같고 네, 느낌상으로 외국인들 산다 그러니까 일단 다 달라붙더라고요. 네. 뭐 웬만한 거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냥 이쪽으로 다 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쪽은 여전히 성장하고 괜찮은 섹터인데 가차 없습니다. 다 정리하고 글로 다 붙더라고요.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항상 쏠림 그렇게 나오게 되면 뭔가 좀 찜찜해요. 항상 시장 흐름이.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번에 또 CPI 목요일인가 그렇잖아요. 네. 네, 목요일 나옵니다. 또 이제 약간 주춤하다가 그 뒤에 흐름들 볼 텐데 근데 지금 동향 보면 또 하나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네, 불 가격. 네. 우리가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슬슬. 아, 이제 올라요. 의미 있는 금값도. 가격대 네. 4달러대를 진입합니다. 아우, 4달러. 예, 이거 또 들이치시려고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지표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보는 것 중에서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던 제조업 쪽, 뭐 서비스업 이쪽은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먼저 반응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눈길이 가는데 나머지 원자재 쪽은 BDI 지수 보면 또다시 꺾였어요. 쭉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이 먼저 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먼저 급합니다 다들. 네. 이런 상황들이 먼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급한 이유가 일종의 기관들의 포모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기관들이 빈지털이. 아니 기관들이 기관들이, 지금 지금 망했다. 이거 큰일 네. 났다. 이거 업사이드 리스크. 네. 외국인들이 지금 연초부터 막 찔러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쭉쭉쭉 담아가는데 자기네들 팔았거든. 그렇죠. 네. 손절 쳤거든. 그러니까 주머니가 비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러면서 섹터를 뭘 건드리냐면은 경기민 감주를 건드려요. 오늘 보면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 거의 다 기관들이 땡긴 겁니다. 이게. 화학주가 8%씩 올랐어요. 몇 주씩은. 대한유화 보세요. 그 종목 10% 올라가면 거의 상한가죠. 뭐. 네.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를 대응해야겠는데 중국이 변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 뭐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쪽도 설마 저 기대감 전혀 없는 그러니까 설마 저런 거 움직이겠어? 하는 것들 뭐 툭툭 움직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다 때리고 일로 가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질을 발휘해 줄 때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보면 지금 예탁금 44조 대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들은 전혀 주식하고 싶지 않아요. 신용도 안 사요 이제는. 다 뒤로 빠져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그들만의 리그로만 막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 가져가기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게 바닥 잡기 위해 어떤 공백 상태의 움직임이 나오는 촉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조금 급해 보여요 시장이.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이 된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좀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 코스피 각도 보세요. 각도기님 죄송합니다. 각도기님 5%입니다. 예, 코스피 예. 5% 올랐습니다. 뭐한 30도 됩니까? 네, 연초 대비 이 정도면 급하죠. 예, 네. 급하죠. 자, 그럼 우리 또 이팀장님께 제가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상반기라고 하니까 또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1분기로 네, 1분기. 잘라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를 좀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 지표는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네. 지표를 또 다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컨센이 6.6, 6.5예요. 네. 그리고 아마도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1분기, 2분기까지는 무조건 하락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월 1일 날 있는 FOMC 네. 25p 인상 확률 높게 보시나요, 혹시? 일단은? 일단은 현재 컨셉은 예.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아니 질문이 네, 안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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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 부분을 네, 동의하시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 자,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 4번 때리고 네. 그다음에 50bp 금리 인상 한 것만으로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라고 해서 시장은 막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만약에 2월 1일 날 25p로 속도가 더 줄어든다고 하면 더군다나 물가도 빠르게 낮아지는 국면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분기에 물가 상승률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크로스할 것 같거든요. 네. 즉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네.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시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 인상 진짜 거의 끝나겠구나. 이거에 따른 실물 충격은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1분기만 보면 물가의 하락 부분 그다음에 통화 긴축이 이제 끝났다라는 흔히 말하는 이 희망 회로를 돌리기에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제일 좋은 시기가 1분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1분기에 추가로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자, 그러면은 지금 금리 동결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요? 금리가 끝날 것 같다는 금리 거죠. 컨센서스를 보면 24년 1월까지 70bp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세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연준이 무슨 말하든 회의록을 내놓든 뭐 상관없습니다. 연말로 보면 네, 올해 하반기에는 무조건 2번, 네. 내년 2024년 상반기까지는 3번, 또 4번 이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환호를 할까? 컨센인데. 그리고 이 3월 달에 금리 동결한다 그래서 좋아할까? 컨센인데. 그럼 와중에 3월 FMC에서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 금리 인하는 이번에도 없다. 올해는 기대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의심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3월 FMC 때 금리 동결을 결정해 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통화 정책이 있어서. 근데 그 전에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세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에 대한 포인트가 좀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보면은 2022년은 역금융 장세 성격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역금융 장세 끝난 다음에 바로 역실적 장세가 역질적 장세가 오지 와야죠.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아직 끝나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않았다. 보는 거죠. 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환호를 할까? PC 물가 지수도 레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2월 말에 발표된 거. 그때 시장 반응 거의 없었죠. 왜? 금리 인하 기대가 맥스를 찍고 정점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물가가 생각만큼밖에 안 떨어졌네? 네. 그러니까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경기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던 게 12월 FMC 이후의 네.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 흐름들은 조금 과한,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좀 과하고, 올라가는 것도 좀 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되게 얇은 트램플린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조금만 팔면 쫙 빠지고, 외국인이 조금만 사면 쫙 올라가고. 국내 증시 그렇죠. 네. 그런데 외국인이 더 살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지금 1240원대 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밑으로 갈까요? 네.
저희는 내년 짜장면 한 그릇 한번 내기하시죠. 올해 저하고. 올해 내기 좀 하반- 하지 마요 좀. 올해 말에는 1200 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런 흐름들이 좀 과한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 아까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수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외국인 선물 매매가 되게 눈에 띄거든요. 네. 장중에 4,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 2,000개, 2,400개로 끝났거든요. 네네. 이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수급의 변곡점일 때 선물에서 먼저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오늘 자료도 썼는데 이번 흐름들이 과민 반응에 의한 사상두각 장세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경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막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쁜 집을 지어놓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CPI 전후로 해서 좀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이고 오히려 그 시점 이후에는 경기에 대한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특히 그 이후에는 중국 실물 지표, 미국 실물 지표들이 나오면서 경기 상황들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또 하나는 물가가 낮아지면은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더 빠질 겁니다. 그렇죠. 물가 변수가 빠지니까. 네. 그러면은 야 이제부터는 진짜 역성장이구나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이 그걸 가지고도 이제 금리 그 기준금리를 2024년 1월에는 3.8, 3.7, 3.5로 반영을 할까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물가 레벨 다운으로 인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더 세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중에는 경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실적이 더 낮아지고 있다. 근데 우리 레벨을 보면은 11배를 넘었어? 라고 생각하면 좀 과하지 않나? 아마 11배를 넘어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신 거에 딱 단적인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예요. 네. 지금 딱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2분기나 1분기도 아닐 거고 아마 네. 2분기나 3분기 어디쯤에 저점 나올 텐데 네, 실적. 맞습니다.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게 정당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이 들리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이 결국은 차이는 저거네요. 제가 보는 선행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차이예요. 그쵸. 네. 근데 선행성이 이게- 있을 거라고 보면 지금부터 가는 거고 네. 선행성이 너무 강하게 붙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 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 이경민 팀장님 얘기하는 매크로 뷰가 저하고 같아요. 같은데 지수에 대한 그림이 달라. 아니, 그래서 나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와. 미국 증시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미국 증시면 그래 멀티플 그 P 멀티플 지금 16배를 미국 16배를 정당하게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하면 안 봐줄 거면 저는 동의해요. 이 말씀대로 진도가 빠질 거라고 동의를 하는데 그건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라서 그걸 내둬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 오면은 한국은 멀티플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저는 고민인 게 반도체가 좌지우지하는 한국의 멀티플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급변동할 거라서 사전에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변동시킬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 네. 그래서 더 선행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실적 피크 쳤을 때 주가는 그때부터 피크 치기 전부터 주가가 빠졌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은 이거는 변동하면 그때는 못 따라잡는다는 생각 때문에 사전적인 활동을 한 거라고 보거든 투자자들이. 잘 그러면 보시면은 말씀하세요. 예. 반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 재고 빠지면서 주가가 저점을 찍은 게 아니라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저점 찍었습니다. 재고가? 재고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빠지기 시작할 땐 벌써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다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그 재고 피크 근처가 언제일 거냐가 지금 모두의 관심인 것 같거든요.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진짜 할 때 설비 증서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최고의 지금 관심사거든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근데- 거기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까먹었어요. 네. 예. 아니 근데 삼성전자가 감산한다라는 네. 언급이나 시그널이 전혀 없는데 시장이 기대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죠. 네. 감산 안 할 수 없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그쵸.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그런 사이클을 보거나 공정을 보면은 상반기 중에는 감산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왜요? 네? 되게 너무 궁금한데요. 그게 왜 그러면 그런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전 근데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듣는 게 고밸류에서 사야 된다. 네. 근데
요게 상대 강도라서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요 그림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회색 선이 선진국 대비 한국의 12개월 선행 PER 상대 강도고요. 파란색이 EPS 상대 강도입니다.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파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밸류에서 살려면은 이익이 일단 안정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익이 거의 수직낙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은 아직 아니다. 네. 전략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상으로는 이익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2023년 실적을 또 만지겠죠. 왜냐면은 저도 요즘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깜짝 놀란 게 23년 이 분기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불확실하니까. 네. 예. 옛날 같으면 거의 다 나왔거든요. 네네. 안 나와요. 음. 몇 개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23년 이익 전망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4분기 예, 실적 그럴 것 시즌이 같습니다. 끝나면서. 예. 근데 그러면은 이 레벨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또 한 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경제 지표들은 지금 미국 산업 생산이나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로 갈 거고 지금 네. 2%대거든요. 네. 소매 판매도 6%대인데 이게 또 제로로 가는 수준으로 갈 거고 한국 수출도 이제 막 겨우 3개월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이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긴 또 어렵겠죠.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경기 흐름이나 실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튄다, 여기서 추세 반전을 한다, 아니면은 여기서 2,700, 2,800을 간다, 그럼 12배, 13배를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12배, 13배 가더라도 반도체만 턴 해주면 그건 순식간에 1, 2는 그냥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턴한다는 게 네. 삼성전자 감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는 삼성전자 감산한다고 해서 여기서 주가가 7만 원, 8만 원은 갈까요? 지금 미국 베이스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저는 이경민 그 팀장님의 논리가 상당히 그렇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중국 베이스에서 중국 측면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완전히 반대 입장이에요. 다른 제가 얘기예요.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활동성이 시작됐다, 모든 지표들이 10년 내 최하를 찍고 있는 이 시점 거의 이제 디플레 환경 네.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견뎌서 마구잡이를 푸는 거다. 네. 진짜 마구잡이로 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한 2월 또는 3월 달부터 중국의 활동성이 포착이 될 텐데 이미 네. 우리 항공 지표들 보면 보여지고 이번에 그 춘절에 메트로 돌아섰습니다. 춘절에 21억 명이 돌아다닌대요. 중국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안 바꾸던 휴대폰도 바꿀 거고. 네. 그럼 그게 이제 하반기에 잡히더라도 바꿀 것 같아 하면 상반기에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시장이.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보면 딱 이게 반대 입장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저희도 1분기를 지나면서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저희가 1분기에 저점을 잡고 2분기에 턴한다라는 그림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시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시차를 되게 좁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좁게 봐요. 너무 작은 것까지 다 잡아보고. 그러니까 네, 그 네. 너무 신이 되려고 하는 아니, 거 신이 아니에요?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네. 좁게 보냐면 속아왔다는 거죠. 네. 여러 번.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때가 저점이야, 저때가 저점이야, 이때가 저점이야, 저때가 저점이야 하면서 계속 주가 레벨은 낮아졌죠. 네. 그리고 중국 경기에 있어서도 풀 거야, 안 풀 거야, 풀 거야, 안 풀 거야 하면서 이렇게까지 왔고요. 미국 경기도 침체 아니야, 침체 아니에요 하면서 지금 반년 이상을 끌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가깝게 확인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과민 반응이 최근 시장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데 과민 반응, 그러니까 좋은 것들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것만큼 실망하는 것들에 대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과민 반응이 있을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와중에 바닥을 잡는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이나 이익이나 경기를 본다면 기대감으로 여기가 왔는데 얘가 그대로 있으면 펀더멘털이 그대로 있으면 전저점에서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라고 올라갈 텐데 지켜줄 만한 바닥이 내려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레벨을 좀 더 떨어뜨리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저희들하고 약 1개월 차이에 미세한 차이가 미세한 있어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금 들으면서도 그러는 게 네. 매크로뷰는 나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은
벌써부터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네,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한번 쿵할 수는 있다라는 예, 입장이 예. 있는데 그렇죠. 그 쿵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고금리에 따른 실물 충격의 대가를 한 번은 치러야 된다라고 보는데 1분기는 의외로 희망 회로를 돌리기에 매우 좋은 시기. 아까 얘기했던 좀 물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종착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은 이제 끝났나 보다 해서 한번 흥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분기를 의외의 강세로 이제 보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실물 경기 충격이 아직 안 왔어.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1분기에 빠졌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실물 경기의 충격은 한두 분기에 그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한 1년 정도는 침체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러면 2분기 이후에 주가가 또 반등한다고 하기에는 또 논리가 조금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장기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로 인한 착시 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데 따른 충격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반영을 하는 과정이 1, 2분기에 있을 거다. 그리고 자, 역성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과정을 본다면 저희는 올해 2022년 4분기부터 경기 충격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충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1년 정도잖아요. 이미 경기 충격이 있는 과정들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흐름을 보면은 22년 4분기 기저효과, 23년 1분기 기저효과. 그런 것만으로도 이게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들이 23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방적으로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를 이야기했던 중국 경기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월, 11월, 2022년 10월, 11월 그리고 최근 흐름들이 일종의 예고편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3년 전체의 흐름들을 감안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하나가 안 맞춰져 있다는 거죠. 경기. 경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올라가기는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나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게 튀는 그림들이 보여지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는 100% 동의하는데 이제 그 시기를 우리 팀장님께서는 1분기 중에 보는 거고 저랑 각도기님은 1분기 이후에 보는 거고 그 정도가 조금 딱 그거네요. 미국은 꺾여 내려가는데 중국은 올라온다. 이 중간에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이거네요. 뭘 봐야 됩니까? 잘 보겠습니다. 그 시차 가지고 솔직히 분기 하나 네. 분기가 또 당겨졌다 그 다음 분기다 이거 가지고 막 포커스 맞추고 매매하다가는 네. 머리 터집니다. 그렇죠. 그냥 큰 그림 잡아가느냐.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이경민 팀장님하고 이경민 팀장님 말씀이 잘 맞으면 제가 여의도 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자꾸 내기 하지 마시고 자꾸 내기 가려고 그래요 시험 가지고. 재미로. 아유, 시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전 별로 시험은 어떤 측면에서 아니 뭐 사실 너무 재밌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을 하면은 이제 끊길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뭐 마무리 멘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4인 사색으로 또 토론 같은 걸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올해 시장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뷰가 많이 좀 엇갈리고 같은 매크로 전망 안에서도 맞습니다. 또 시장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 계속 저희 연합인포맥스와 함께 해주시면서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